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기본반을 다 하셨으니까 그 연구반에서는 꼭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뭐 90회부터 111회까지 기출 문제를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안 하시면 한 2년은 더 공부하셔야 돼요. 2년. 하는 방법을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 테니까 요대로 하세요. 요대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여기 90에서 110회까지를 한 7분야로 나누시면 돼요. 7분야. 그러니까 통신 이론부터 해서 신기술까지 그래서 31문제 곱하기 한 15회 정도 되면 한 400문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분야별로 쭉 제가 카페에는 이렇게 분야별로 좀 분류를 해놓은 거를 제가 108회까지인가 하다가 말았는데 하여튼 이거 하는 것도 얼마 안 걸리거든요. 한 1시간이면 하는데 이게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처음에 이제 어려우신 게 뭐냐면 이게 어느 분야인지를 좀 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이동 분야인가? 정보통신 분야인가? 이제 물론 이제 분야를 해도 이게 다음에 나올까 안 나올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문제 중에 보면 그냥 그 시절의 문제 아니면 한 번 나오고 안 나올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하게 되면 너무 기술사 공부하는 양이 많아지니까 그런 걸 좀 골라내는 그런 기술이 좀 필요하긴 한데 근데 처음에 그것까지 다 보시기는 어렵고 제가 하여튼 연구반 끝날 때까지 요거는 분류해서 한번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걸 참조하셔서 연구반 기간 동안에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손으로 쓰는 것보다는 워드로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워드로. 그러니까 22숫자리 종이 답안지 있잖아요. 이 답안지를 한글이나 워드로 해서 좀 작성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나 싶거든요. 저도 그렇게 했고. 왜냐면 이 서브노트라는 게 저는 한 4번 정도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4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4번을 한 거고 이거를 한 2번 정도로 줄이기 위해서 2번을 줄이면 한 1년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4번 정도는 하셔야 되는데 2번을 줄이기 위해서는 워드나 이게 손으로 쓰는 것도 좋긴 한데 그건 나중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손으로 쓰는 거는. 그래서 워드나 한글로 좀 작성을 하셔가지고 답안지가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는 그냥 기출 문제예요. 문제는 그냥 기출 문제를 문제 쓰시고 이렇게 문제를 쓰고요. 제가 이제 파이널반이나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 파이널반 정도 오시면요, 이 답안의 프레임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본인의 프레임이. 파이널반에 오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쓰는 게 좋은가요? 이렇게 쓰는 게 좋은가요?를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뭐가 좋은 건가요? 이렇게 아라비아로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숫자 1인데 이렇게 쓰는 게 좋은 건가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전혀. 그러니까 이렇게 쓰든 가로 쓰든 A로 쓰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이 목표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답안을 좀 딱 쓰셔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보기 좋게 1, 동그라미 1, 그다음에 짝대기 1, 이런 식으로 하든가 1, 아니면 아라비아로 이렇게 하시든가 가, A, 이렇게 하시든가 이게 명확하게 딱 구분이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지 않으면 서브노트 만들기도 어렵고요. 나중에 시험장 가서 앞에는 이렇게 썼는데 뒤에는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 가지고 점수를 깎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런 답안 포맷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이게 항상 전면에는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림. 이게 어렵지 않거든요. 기술사 답안지가 그림을 딱 그리세요. 무조건. 그림을 그리시고 두 번째 페이지에는 표를 넣으시는 거예요. 그냥 표를.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넣으세요. 이렇게. 그림에 대한 설명을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표에 대한 어떤 걸 비교할지를 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한 페이지 반이 딱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 300에서 400문제를 쭉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거를 정리하는 게 물론 저 공부할 때랑 좀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한 85회인가 6회부터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오픈된 자료가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제가 78회 합격하신 분 서브노트를 사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한 3장 보고 버렸어요, 그냥.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처음엔 저도 답답하니까 사기는 했는데 그건 별로 이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지금은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한 그림하고 표, 그러니까 그림하고 표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는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못하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림을 그리면은 제가 아주 잘하시는 분을 봤는데 요 칸은 이렇게 비워놓으시더라고요. 네모 박스로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이렇게 표도 이렇게 비워놓으셨어요. 이분이 1년 반 만에 합격하신 분인데 군인이셨어요. 군인. 근데 물론 저기 휴직하고 1년 반 공부만 해서 그렇긴 한데 비교하긴 좀 그렇지만 이분은 요 칸을 비워놓으시고 여기다 그림을 그리세요. 그다음에 또 종이를 붙여요. 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계속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데이트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분은 워드로 안 하시고 손으로 다 쓰셨거든요. 이 내용도 중요한데 요 그림하고 요 표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시면 3페이지, 4페이지 쓰는 거는 전혀 어렵지가 않거든요. 말만 이렇게 쭉 늘리면 되니까. 여기 아까 말씀드린 여기 답안 이렇게 어떻게 쓸지를 정확히 정하시고 문제에 대한 그림, 문제에 대한 표를 쭉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300문제에서 400문제 정도가 나와요. 지금 학원 자료, 무슨 학원에서 파는 서브노트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셔서 공부하시면서 이해하신 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검증을 해보고 싶으시면, 그죠? 그래서 학원이 좋은 거잖아요. 검증을 해보고 싶으면 이제 학원에 와서 이렇게 여기 강의 교수님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된 거냐 한번 검토를 해봐달라. 그리고 만약에 스터디 하시면 그러니까 스터디에서 이제 검증을 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좀 깜짝 놀랐던 거는 서브노트를 만들었는데 틀린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 내용 중에. 그죠? 그러니까 이 검증하는 요 과정이 없으면 제가 전혀 다른 내용을 이해하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답이 아니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는 해요.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리기는 하는데 직장 다니시면서 하니까 쉽지는 않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일단 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뒤에 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꼭 그걸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해보고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를 한번 검증해보고 싶으시면 다음 시간에라도 저한테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가이드를 해드릴 테니까요. 근데 이거 하실 때 자신 있는 것부터 하세요. 어려운 것부터 하려고 그러면은 진짜 짜증나요. 이게 진도가 안 나거든요. 이 학원 순서대로 통시이론 물론 지금 이제 순서대로 해오셨으니까 아마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지금 그대로 하시는 거면 계속 꾸준히 하시고요. 만약 안 하셨으면 쉬운 부분부터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루에 한두 문제 하기가 어려운데 나중에 가면 하루에 한 10개씩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합격하시는 분들 지난번에도 13분 합격을 하셨는데 보시면 조금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졌잖아요. 이거 제가 이제 기출문제를 좀 봤더니 제가 할 때만 해도 기출 비율이 한 50에서 55%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에서 응용해서 내는 비율이. 근데 지금은 한 40에서 한 45%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40에서 45.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그래서 제가 90회부터 말씀드린 거는 그 전 거를 해도
뭐 크게 의미가 없어서 그 정도만 하셔도 이렇게 그 비율이 조금 낮아졌더라고요. 그 전에 그 KCA에서 맞나요? KCA가 한국 뭐 협회 맞나? 그러니까 그 출제위원분들이 기출문제 비율을 좀 낮추고 현장 문제를 많이 내겠다 그러셨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율이 좀 줄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빨리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건 지금 저희가 이동통신 그 3교시를 지금 3주를 하면 이번에 제가 좀 그 기존 거하고 좀 순서로 좀 바꿨어요. 내용은 뭐 그렇게 차이 나는 건 아닌데, 뭐 좀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이렇게 설명하기 좀 편한 대로 좀 순서로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그 자료 다 있으시죠? 요거는 그 이동통신은 그 네 문제는 꼭 나와요. 네 문제. 그러니까 낮으면 네 문제고요. 많으면 뭐 한 6문제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통신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쪽이 물론 정보통신 쪽이긴 한데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이동통신 쪽이에요. 이동통신. 왜냐면 문제 내기도 일단 좋고, 그다음에 기존에 워낙 또 자료도 많고 또 신기술도 계속 변하고 있고 그러니까 출제하기가 좀 쉽죠. 그래서 이제 1페이지에 왼쪽에 보이는 이런 전파통신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그 이동통신에서 출제되는 이런 뭐 비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되겠죠. 이동통신에서 비율.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고정통신에서 제가 이제 이동통신으로 이게 넘어온 거는 한 1980년대 정도 될까요? 저도 뭐 정확하게 제가 이때 뭐 이렇게 어른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요까지는 이제 고정통신이었죠. 한 90년대 되겠네요. 90년대 좀 활발하게 시작된 거는. 그러니까 기존의 고정통신은 원거리였죠. 원거리.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으면 이쪽에 이렇게 원거리. 이 원거리를 어떻게 통신으로 보낼 거냐가 그 고정통신의 핵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륙권을 이용을 할 건지, 그다음에 여기 성층권을 이용을 할 건지, 전리층을 이용을 할 건지, 요게 이제 핵심이었죠. 근데 이동통신으로 넘어왔다는 얘기는 여기 송신 이런 단말기가, 그죠? 단말기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단말기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동. 근데 대신에 이 대륙권이라서 요 전파에 대한 환경은, 그죠? 전파 환경은 변하지는 않았어요. 변하지는 않았죠. 물론 이동통신이 전리층을 쓰지는 않지만, 그죠? 뭐 이런 전파 환경 자체는 동일하다는 거죠. 근데 단 단말기가 이동을 한다는 거, 그 차이밖에는 없는 거죠. 이동한다는 거. 이동.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무선통신의 전파 환경은, 그죠? 그러니까 유선 대비죠. 유선 대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뭔가 변한다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대역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 무선 대비죠. 무선 대비. 그러니까 뭔가 이런 전파가 시변이라는 거죠. 시변. 타임 베리언트한 시변 채널이라는 거고요. 여기 무선에 대한 채널이. 그다음에 대역폭이 제한되어 있죠. 대역폭 제한. 이렇게 시변 채널이라는 거고 대역폭이 제한되어 있다는 게 이런 어떤 무선이든 이동이든
아니 고정이든 이동이든 무선 채널의 가장 그 핵심이 요거죠, 요거고. 채널의 시변이고 대역폭이 제한되어 있다. 그러면 요 조건 하에 의해서 요 조건 하에 의해서 뭔가 이 무선 환경이 요런 조건 하에서 무선 환경이 계속 바뀌는데 얘를 요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요게 이제 관점이 되는 거죠. 관점. 요 극복하는 거. 요게 중요한 거잖아요. 요건 당연히 이론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 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기술적으로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기술적으로 극복. 네, 특히나 이렇게 단말기가 다시요. 그래서 이동통신에서 나온 개념은 그렇죠? 이렇게 셀이라는 개념이 생겼죠. 셀. 이동통신이기 때문에 셀. 셀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죠. 셀. 그래서 단말기가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넘어가고 다시 여기서 또 다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동통신이라는 거는 셀과 셀을 계속 뭔가 이동하는 거. 이게 이제 이동통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변이나 대역폭 제한도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셀과 셀을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이렇게. 그럼 이 셀하고 이 셀하고 해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간섭이라는 거죠. 간섭. 기본적으로 무선 환경에서는 시변이고 대역폭 제한이 있는데 이동이라는 환경이 여기 셀과 셀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요 셀하고 요 셀하고 이렇게 서로 간섭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간섭. 그래서 요것도 개선을 해야 되고 요 간섭도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 이제 문제가 이제 봉착을 한 거죠. 그다음에 여기 셀 내에서 이동체는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동. 그러면 이동에 대한 여기 벨로시티 속도가 있어요. 속도. 그러니까 이동체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도 하는데 얘가 빨리 갈 때도 있고 느리게 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동체의 어떤 속도 차에 의해서 어떤 이론이 존재하냐면은 도플러 효과라는 게 존재를 하죠. 도플러 이펙트가 되는 거죠. 도플러 이펙트는 이동체의 속도에 비례해서 주파수가 늘어났다 줄어졌다 하는 게 도플러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체 속도가 빠르면은 그 주파수의 변화량이 크고 이동체 속도가 느리면은 그만큼 주파수 변화량이 작다는 거죠. 작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동통신에서는 요런 무선 환경, 그다음에 요 간섭 환경, 이동체 속도에 대한 환경이 있었는데, 그렇죠? 환경이.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무선, 얘네들을 어떻게,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을 하고 극복을 할 거냐. 이게 이제 이동통신의 발전 방향이 되죠.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 조건 하에서 이동통신은 이제 2G부터 지금 5G까지, 그죠? 2G부터 5G까지, 물론 1G도 있었지만, 속도에 대한 개선이 계속 생겼어요. 속도의 개선. 그 다음에 가입자 수의 증가, 이런 게 계속 발전을 했죠. 그러니까 속도는 2G부터 지금 예를 들어 이때가 이때 한 70kbps 정도 이 정도였다면 지금 5G에서 요구하는 거는 1GBps잖아요. 1GBps.
엄청나게 많은 개선이 생긴 거죠. 거의 한 20년 만에. 물론 이제 표준화가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뭐 아직 1GBps까지 뭐 이렇게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뭐 한 2020년 후반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문제였는데, 이런 거를 극복에 대한 그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70km에서 1기가까지 지금 현재 이제 발전을 해온 거죠. 저희가 이제 공부를 이동통신 쪽은 특히 이런 간섭에 대한 개념하고요. 10연 채널이고 대역폭 제한에 대한 이런 개념하고 이 속도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간섭이 늘 존재한다. 그리고 이 간섭을 2G, 3G, 4G, 5G에서는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하는지 그것만 정확하게 잡아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5G를 위한 기술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기술이 얘를 극복하는 건지 얘를 극복하는 건지를 명확하게 찾아내시면 되는 거죠. 요즘에는 옛날에 초창기에 2G 때는 요게 핵심이었어요. 요거 이런 거. 그리고 3G나 4G 때는 이런 거죠. 지금 그 이동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잖아요. 그렇죠? 빨라지면서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할 거냐, 물론 이거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방법이 명확하게 뭐 이거다 이런 건 아니고, 지금 KTX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위성을 이용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또 방법을 쓰고 있죠. 근데 지금은 요게 핵심이에요. 간섭에 대한 게 현재는 5G에서는 5G에서 지금 핵심은 요거예요. 간섭에 대한 얘를 어떻게 개선을 할지가 지금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를 잘 머릿속에 익히고 이렇게 한번 쭉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거 여기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전체 개념을 좀, 물론 페이딩이나 딜레이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건 뒤로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저희가 이제 수업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무선통신의 그 시스템이 있어요. 무선통신 시스템. 그래서 그 시스템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얘를 어떤 신호에 싣고, 신호에 실어서, 이 증폭기를 통과시켜서 내가 원하는 이렇게 필터를 통과시키고, 이 필터는 이렇게 안테나를 통해서 이렇게 방사를 하죠.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굉장히 이쪽은 대출력이 되겠죠. 엄청나게 큰 출력, 이렇게 대출력. 이쪽에서 이렇게 수신하는 거는, 수신은 똑같은 안테나를 써서 여기도 이렇게 필터가 있죠. 필터가 있고, 여기는 신호가 굉장히 낮죠. 그렇죠? 무선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무선으로. 낮은 신호를 이렇게 들어오고, 얘를 다시 변조를 한다고 봐도 되겠죠. 변조를 해서 그냥 필터 없이 할게. 다시 그대로 이제 데이터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이제 송신이라고 그러고, 이쪽에 이제 수신이죠. 수신. 그래서 무선공학이나 통신이론에서는 이런 걸 배우는 거잖아요. 송신에 대한 이런 변조 기술도 배우고, 이런 믹서도 배우고, 발진기에 대한 것도 배우고, 그다음에 무선통신에서는 뭔가 이쪽 안테나 공학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죠. 무선통신 여기
무선공학에서는 여기 안테나 쪽에 좀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은 송신 필터고 이쪽은 수신 필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TX, 여기는 RX. 이렇게 TX하고 RX가 이렇게 주파수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런 걸 저희가 이제 FDD라고 하는 거죠. 주파수 디비전 듀플렉스. 그래서 주파수 디비전 듀플렉스.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보면 이쪽이 주파수면 이런 필터하고 이런 필터하고 두 개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쪽은 TX 대역, 이쪽은 이렇게 RX 대역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내가 보내고자 하는 주파수는 요 필터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고, 받는 주파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RX하고 TX가 이렇게 같이 있는 이런 소자를 듀플렉서라고 얘기를 하죠. 듀플렉서. 물론 뭐 아신 분도 있으실 테지만 이렇게 듀플렉서. 그래서 그다음에 이렇게 받는 거, 여기 얘를 우리는 LNA라고 하죠. 로우 노이즈 증폭기, LNA,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 신호가 낮은 거를 약간 이렇게 증폭시켜주는 기능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잡음 증폭이라는 얘기는 신호는 줄이고 뭔가요? 아니야, 신호는 키우고 잡음은 줄이는 거. 이 송신기에서 어떤 신호를 쏴주잖아요, 그렇죠? 신호를 시간축에서 갈 때 시변이라고 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대부분 시간으로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하죠. 그럼 여기에 뭐가 추가가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잡음이 추가가 되는 거죠. 잡음이 더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잡음에는 뭐 간섭도 있고 물론 뭐 잡음도 있고 굉장히 많은 잡음들이 존재를 하겠죠. 여기 뭐 무선에서 하죠. 여기는 뭐 인공 잡음도 있고 자연 잡음도 있고, 그렇죠? 자연 잡음에는 뭐 우주 잡음도 있고 은하 잡음도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무선공학에서 쭉 배우는 거잖아요. 간섭은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신호가 여기에 잡음이 이렇게 더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신호하고 잡음이 같이 들어오면 신호랑 잡음을 같이 키워주면 별 의미가 없어요. 신호만 키워주고 잡음은 줄여주는 기능을 하는 게 LNA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수신기에서 종합 잡음 지수는 이 초단의 잡음의 영향에 의해서 전체가 영향을 받잖아요. 기억나세요? 종합 잡음 지수? 여기 종합 잡음 지수는 초단의 잡음이 거의 90% 이상 영향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듀플렉스라는 게 있고 증폭기라는 게 있고. 그래서 시험에선 저희는 이제 시험이니까요. 기술사도요. 이게 시험이잖아요. 그냥 시험인데 그냥 자격증이잖아요. 자격증. 물론 이제 뭐 일반 자격증보다 조금 높긴 하지만 그냥 생각하실 때 그냥 기사 다음 기술사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걸 너무 뭐 이렇게 박사 논문 쓰듯이 한 분야만 깊게 들어가면은 이거를 이걸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사 다음 기술사를 그냥 조금 더 깊고 넓게 공부한다. 요 개념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너무 이제 깊게 가면 좀 애매한 게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350명을요 한 3주 정도의 채점을 하신대요. 3명이 채점을 하면 한 문제당 한 10초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채점을 할 때. 그렇죠? 그러면 제가 왜 답안지를 아주 예쁘게 쓰라고 하냐면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채점관을 위한 거예요. 그냥 채점관. 그 채점관한테 내 내용을 내가 진짜 그 사람이 10초 동안 딱 봤을 때 맞네 이 느낌을 줄 수 있게 그냥 그렇게만 작성을 하시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통해서 그냥 합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뭐 이걸 하다 보면 물론 당연히 기술도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기는 하지만 기술사 뭐 3개, 뭐 9개, 8개, 9개 있으신 분도 있으세요. 이게
그러니까는 그분들은 진짜 이런 아주 공부하는 뭐 기계긴 하지만 답안에 대한 기술이 엄청나게 좋으시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기숙사 시험도 그냥 옛날에 기사 공부하실 때도 기출문제 보고 공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를 꼭 많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시험에서는 여기 이제 저 이동통신 쪽 개념이에요. 요거 증폭기, 증폭기에 대한 게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듀플렉서가 중요하고요. LNA가 중요하고, 요게 중요하니까 이런 소자에서는 요게 나와요. 여기 이렇게. 제가 왜 이 필터나 듀플렉서를 말씀드렸냐면 요런 거를 요런 전원이 들어가서 뭔가 신호를 뻥 튀겨주는 거를 액티브 소자라고 하거든요. 액티브. 능동 소자라고 해요. 능동 소자. 능동 소자. 그리고 이런 필터 같은 거. 필터는 뭔가 증폭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신호를 받아들이거나 뭐 빼거나 분리하거나 이런 요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필터를 이제 수동 소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수동 소자. 수동 소자. 근데 수동 소자는 이런 사이즈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리고 이렇게 수동 소자의 대표적인 걸 보면 이쪽이 주파수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쪽이 이제 개인이고요. 이렇게 그냥 dB라고 할게요. dB. 뭐 이득이라고 보면 이런 개념. 필터는 딱 이런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주파수 이하만 통과를 시킬지, 그래서 로페스 필터라고 하고, 어떤 특정 주파수 이상만 통과를 시킬 건지, 그걸 하이패스 필터라고 그러고, 어떤 특정 대역 폭만, 이걸 밴드 패스 필터라고 하죠. 어떤 특정 대역만 딱 통과시킬 건지. 그러면 얘네들은 무조건 0보다는 작게 돼 있어요. 0보다 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증폭기는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개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 패시브 소자는 0을 기준으로 걔보다 무조건 낮겠죠. 왜냐면 증폭을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특정 재파수 이하는 요만큼은 얘가 가지고 있는 요만큼 손실만큼은 통과를 시키지만 이 뒤는 훨씬 더 많이 딱 잘라버려 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근데 이 필터는 RF 이런 송수신기를 구성할 때 무조건 필요한 거거든요. 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필터를, 그렇죠? 이런 하이패스 필터 형태를 이론적으로 이렇게 만들면 가장 좋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디지털 필터는 이런 형태가 얼추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요즘에. 근데 이렇게 만약 여기가 900이고 여기가 910이다 이러면 여기서부터 딱 하고 이렇게 탁 자를 수 있는 필터는 만들 수가 없죠, 거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필터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여기 관점, 그다음에 여기 관점, 그다음에 하나는 사이즈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사이즈. 그러니까 요렇게 요걸 이제 스커트라고 여자 스커트처럼 생겼다 그래서 스커트 특성이라고 하는데, 근데 필터가 이렇게 생긴 필터하고 이렇게, 대역폭은 똑같아야겠죠. 이렇게 생긴 필터하고는 스커트 특성은 얘가 훨씬 더 좋은 거죠. 이게 내가 원하는 대역만 딱 잘라내고 나머지 신호는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렇죠? 옆 채널하고 자기 채널하고 이렇게 분리가 엄청나게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 스커트 특성을 좋게 하는 거, 요거 하나, 요 관점으로 하나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내가 실제로 통과시키는 요 대역 있잖아요. 요 대역이 이렇게 플랫하냐, 아니면 약간 이렇게 좀 높은 데하고 낮은 데하고 약간 이렇게 갭이 있느냐, 요 특성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구형파처럼 이런 필터지만, 그죠? 이런 스커트 특성도 가지고 있고, 요 사이에 이렇게 이걸 아이고 이건 너무 크게 그렸는데, 내가 통과되는 대역 안에서 여기는 좀 게인이 낮고 여기는 게인이 마이너스 게인이 높고 이런 식으로 약간의 그 손실 값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요 관점으로 하나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스커트 특성하고 리프 특성을 다 만족하는데 사이즈가 크냐 작으냐, 크다 작다, 요 관점이에요. 지금 옛날 기준으로 LPS 로패스 필터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밴드패스 필터가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 필터라는 게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 필터라는 개념이 나온 적이 있어요. 지금 5G에 오면서 이런 바라는 개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밴드패스 필터를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역만 통과시키는 이런 개념에서 특정 대역만 한번 잘라보자는 개념. 그럼 여기서 소라는 얘기는 뭔가 특정한 기술을 이용을 해서 사이즈를 확 줄여보자는 거. 사이즈는 줄이는데 대신에 스커트 특성이나 이 리플 특성, 이걸 리플이라고 하거든요. 리플 특성은 좀 좋게 만드는 거. 근데 소의 문제점은 사이즈를 더 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라는 특성은 여기 나오는데 사이즈도 줄이면서 이것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진 게 이제 바 필터예요. 바. 그래서 그래서 패시브 소자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밴드 패스 필터, 소 필터, 바 필터 요 개념을 한번 볼 거고요. 항상 이 대역봉과 필터는 요 스커트 특성이 좋아야 되고 리플 특성도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듀플렉스를 보면요. 만약에 스커트 특성이 좋은 거랑 안 좋은 거, 송신하고 수신을 보면 스커트 특성이 이런 거 하고, 그죠? 이런 듀플렉서하고, 이런 거 하고는요. 이쪽이 TX고 이쪽이 RX면 송신하고 수신을 분리할 수 있는 이 분리도가 스커트 특성이 좋은 게 훨씬 더 높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분리도가. 이 분리도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는 신호가 엄청나게 크죠. 이쪽은 신호가 엄청 작고. 그러면 얘하고 얘 사이의 분리도에 의해서 이 신호가 이렇게 역으로 뛰어넘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신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얘하고 얘 사이에는 송신하고 수신 사이에는 이 분리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 분리도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송신으로 나가는 신호가 이쪽으로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신호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신호가 이렇게 타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들어와야 되는데 이 신호가 이렇게 넘어가면 이 RX 쪽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증폭기는 액티브 소자라고 했잖아요. 능동 소자. 그래서 이런 신호가 들어오면 얘가 개인을 가지고 있죠. 이득을. 이 개인만큼 이렇게 뻥 튀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능동소자죠. 능동소자. 그래서 입력 신호에 의해서 얘 출력 특성은 여기가 입력이고요. 이쪽이 이제 출력이면 여기가 개인이에요. 개인. 만약에 개인이 10dB짜리 개인을 가진 증폭기다 그러면 입력에 1dB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출력은 얼마가 나와야 되나요? 1이 나와야 되겠죠. 입력이 1이 들어왔으니까. 입력이 3이 들어왔으면 13dB가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요 개인을 더해서 출력이 되니까. 그래서 입력 대비 쭉 가다가 이렇게 리니어하게 쭉 증가를 해요. 이렇게. 당연히 증가를 하는데 입력이 어느 정도 높으면 그때부터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고
이 신호가 이렇게 꺾여 버려요. 이게 능동소자의 특성이에요. 능동소자의 특성. 그래서 이거를 비선형성이라고도 하고요. 리니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넌리니어라고도 얘기해요. 넌리니어 특성, 비선형 특성이라고 얘기. 비선형 특성. 비선형 특성. 그래서 능동소자는 얘가 가지고 있는 개인도 중요한데 그 입력되는 크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입력 신호가 얼만큼 들어왔을 때부터 얘 신호가 갑자기 탁 꺾여 버리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이 얘가 개인이 만약에 1dB짜리 개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입력 신호가 100dB가 들어와도 이게 선형성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출력은 얼마가 나와야 되나요? 101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입력에 대한 팩터가 엄청 좋은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얘가 100dB짜리 개인을 가지고 있고 여기가 입력이 1dB가 들어와도 출력은 똑같이 101dB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증폭기는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어쨌든 이 선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 팩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요거.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가다가 선형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다가 딱 꺾인다는 얘기는 입력이 어느 정도 들어와도 더 이상 증폭이 안 된다는 얘기로 보면 되겠죠. 그렇죠? 개인이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상관없는데 아주 안 좋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거꾸로 가버려요. 이렇게 거꾸로. 그러니까 입력이 크게 들어오면 신호가 더 증폭이 안 되고 개인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증폭기는 이런 비선형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요 최대로 출력할 수 있는 요 점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시험 관점에서는 아까 이제 패시브 소자는 그런 필터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증폭기 소자는 그러면 이 비선형성을 측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측정. 어느 정도면은 선형이냐 비선형이냐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이 이제 P1dB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IMD라는 게 있어요. IMD. 인터모듈레이션 디스토션. 그다음에 ACLR이라는 게 있고 ACPR이라는 게 있어요. 뒤에 이제 나올 거니까요. 하여튼 그냥 개념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선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이제 파라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증폭기의 성능 파라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P1dB가 만약 예를 들어서 높다 그런 얘기는 이 선형성이 굉장히 좋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IMD는 인터 모듈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란 얘기는 신호가 하나란 얘기가 아니고 두 개죠. 두 신호가 들어왔을 때 두 개가 변조돼서 뭔가 새로운 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어떤 팩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능동 소자와 수동 소자를 이렇게 어떤 그런 시스템 구성상에서 한번 그 실제로 출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송신하고 수신을 이렇게 송신하고 수신을 여기가 TX 주파수, 여기가 TX, 여기가 RX. 아까 이런 거를 주파수, 디비전, 듀플렉스. 그러니까 주파수로 송수신을 이렇게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구조도 있고요. 여기 스위치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여기는 이제 필터가 이렇게 달려 있고 뭐 이건 뭐 꼭 요렇지는 않은데 그냥 개념적으로 보시라고 이렇게 달려 있는데 여기서 스위치가 있어서 스위치가 이렇게 붙으면은 RX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얘가 스위치가 이렇게 붙으면 이제 TX를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TDD라고 하는 거죠. TDD. C 분할
타임 디비전 듀플렉스죠. 시간으로 듀플렉스 송수신을 구분하는 거고, 얘는 주파수로 이런 필터로 송수신을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얘하고 얘는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 얘는 보시면 송신하고 수신이 이런 필터로 딱 내가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대역폭은 밴드위스는 이만큼인데, 그렇죠? 실제 TX는 이만큼, RX는 이만큼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 TX 대역폭은 2분의 대역폭이 될 거고, RX 대역폭도 2분의 대역폭이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대역폭이 절반으로 줄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송수는 수신이 다른 주파수로 하니까. 이거는 전체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에서 송신 쪽은 한 3분의 한 40%, 그다음에 수신 쪽에 40%, 나머지 20%는 이게 갭이 꼭 필요해요. 갭. 왜냐면 아까 말씀했지만 TX가 RX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 방지해 주기 위해서 이런 갭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TDD는 얘하고 얘를 이렇게 이렇게 스위치를 바꿔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파수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구분이 없어요. 이쪽에서 TX, RX를 모두 해주는 거예요. 주파수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TDD는 그냥 대역폭이 내 사용하는 대역폭하고 똑같아요. 근데 대신에 송수신을 어떻게 구분하는 건가, 얘는? 여기 시간축으로 봤을 때, 그죠? 여기 X축이 이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TX 시간, 그러니까 타임 슬롯으로 너 한 500ms 동안 너 TX 해. 그다음에 뭐 1ms 동안 RX 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RX 오랫동안 TX, RX, TX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는 거죠.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래서 시분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TX는 만약 1mm 하고 RX는 뭐 한 10mm 하면 비대칭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대칭. 그러면 저희는 보내는 것보다 그러니까 데이터 서비스 같은 경우는 받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고속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TDD는 이런 수신하는 그 수신 쪽이 더 길고 데이터가 많은 게 훨씬 더 좋다. 근데 FDD 같은 경우는 송수신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주파수적으로는 분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FDD라는 개념, TDD라는 개념. 그래서 FDD는 이렇게 주파수 듀플렉서를 써서 TX, RX를 나눠주고, TDD는 여기에 타임 스위치를 써서 이렇게 여기부터 여기부터 반복을 해주죠. 물론 이 뒷단에는 필터가 당연히 필요하죠. 다른 시스템하고는 분리를 해줘야 되니까. 이런 필터. 그러니까 이 패시브 수동 소자는 어디에서든 필터가 무조건 필요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필터가. 그러니까 필터를 작고 스쿼트 특성도 좋고 리플 특성도 좋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팩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그래서 여기 교재에는 아마 능동 소자 먼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능동 소자의 팩터, 그다음에 수동 소자의 팩터, 그다음에 여기 FDD, TDD에 대한 개념 요거를 잠깐 쉬었다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만 쉬겠습니다.